한 나라가 단 5년 만에 관광 강국에서 텅 빈 거리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태국입니다. 2019년까지 전 세계 4천만 명이 찾던 동남아 관광의 절대 강자가 왜 지금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을까요? 2024년 현재 푸켓의 완벽한 날씨 아래에서도 상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20년 넘게 태국에 살던 외국인들까지 짐을 싸며 떠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5분의 1을 떠받치던 관광업이 무너지자 나라 전체가 연쇄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40년 성공 신화가 어떻게 5년 만에 재앙으로 바뀌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침체가 아닙니다. 급속한 붕괴입니다. 숫자가 그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2019년 4천만 명에 육박했던 외국인 관광객이 2024년 3,3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700만 명이 사라진 겁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회복 속도입니다. 같은 기간 베트남은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보다 25% 늘었고 말레이시아는 20%, 인도네시아는 15% 증가했습니다. 태국만 유일하게 여전히 8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변국들이 모두 회복을 넘어 성장하는 동안 태국만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붕괴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태국 관광의 뿌리는 1970년대 베트남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군들이 휴식을 위해 찾기 시작한 이곳은 1980년대부터 폭발적 성장을 했습니다. 저렴한 물가, 아름다운 자연,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라는 네 가지 조합이 완벽했거든요. 1980년 180만 명이던 외국인 관광객이 40년 만에 22배나 뛴 성장세는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 성공이 태국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관광산업이 국가 경제의 18%를 차지하게 되면서 다른 모든 산업이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합친 것만큼 관광업에 의존하게 된 겁니다. 태국 정부와 기업들은 관광만 보고 달렸습니다. 새로운 호텔, 리조트, 공항, 도로 모든 것이 관광객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조업, 농업, 기술산업은 상대적으로 방치되었죠. 옆나라 베트남이 삼성과 LG를 유치해 제조업을 키울 때도 태국은 여전히 관광업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수출액은 3,400억 달러로 태국의 2,8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관광에만 집중하는 동안 제조업 경쟁력에서 완전히 뒤처진 겁니다. 관광업 자체의 취약성도 문제였습니다. 관광은 외부 충격에 너무 취약합니다. 2004년 쓰나미, 2006년과 2014년 쿠데타, 2015년 폭탄 테러 때마다 관광업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태국은 근본적 해결책을 찾지 않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으로만 대응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40년 관광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국경이 2년 가까이 닫히면서 수천 개 호텔이 문을 닫고 수만 개 음식점이 폐업했으며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관광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업종을 찾아야 했습니다. 2023년 국경이 다시 열렸지만 예상과 달리 관광객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새로운 문제들이 속속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가 급등, 서비스 질 하락, 안전 문제, 외국인 거주 환경 악화까지 복합적 위기가 몰려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태국에서는 전례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태국에 오래 살던 외국인들까지 떠나고 있는 겁니다. 푸켓에서 20년 넘게 사업을 하던 독일인이 짐을 싸고 방콕에서 10년간 살던 일본인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져가는 건 단순한 개인의 짐이 아닙니다. 자본이고 소비이고 일자리입니다. 40년간 쌓아온 관광 제국이 5년 만에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 이 붕괴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고
태국은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태국이 선택한 길부터 차근차근 살펴봐야 합니다. 태국의 지형을 한국과 비교해보면 그 특별함이 드러납니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모양이 한반도와 비슷하지만 면적은 서울시를 85번 포간 크기입니다. 서쪽은 안다만해, 동쪽은 태국만으로 둘러싸여 해안선만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거리에 해당하는 3,200km나 됩니다. 이 완벽한 자연 조건이 태국을 관광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푸켓의 에메랄빛 바다, 코사무이의 야자수 해변, 파타야의 활기찬 밤문화까지 저마다 다른 매력을 가진 관광지들이 해안선을 따라 즐비했습니다. 열대 몬순 기후로 연평균 28도의 따뜻한 날씨도 한몫했죠. 한국에서 6시간이면 도착하는 접근성도 완벽했습니다. 방콕의 수완나품 공항은 동남아 허브 역할을 했고 국내 교통망도 잘 발달해 있었습니다. 관광업을 하기에는 정말 완벽한 조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완벽함이 독이 되었습니다.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보니 다른 산업을 발전시킬 동기가 사라진 겁니다. 인구 7천만 명 중 절반이 농업에 종사했지만 대부분 쌀과 고무 같은 기초 농산물만 생산했습니다. 제조업 기반은 형편없이 약했죠. 자원도 별로 없었습니다. 석유는 하루 50만 배럴 정도만 나와서 내수도 못 채웠고 광물 자원도 주석과 텅스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제조업을 하려면 원자재를 전부 수입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적 자원이었습니다. 대학 진학률은 30%대에 머물렀고 특히 공학 분야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2024년 기준 태국 전체에서 배출되는 공학도가 연간 8만 명에 불과합니다. 같은 시기 베트남은 15명을 배출했는데 말이죠. 언어도 걸림돌이었습니다. 태국어는 성조가 있어서 외국인이 배우기 어렵고 영어 구사율도 동남아에서 하위권이었습니다. 관광지에서야 영어가 통하지만 제조업이나 IT 분야에서 국제 소통을 하기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태국을 관광업에만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베트남은 관광 자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제조업에 집중했지만 태국은 관광업이 너무 잘 돼서 다른 건 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겁니다. 지리적 축복이 저주로 바뀐 결정적 순간은 코로나였습니다. 아름다운 해변도 따뜻한 날씨도 바이러스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관광객이 사라지자 태국 경제는 즉시 무너졌지만 제조업 기반이 있던 베트남은 수출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40년간 태국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지리적 조건이 이제는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관광업 외에는 대안이 없는 구조, 그것이 지금 태국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1985년 태국 정부가 내린 한 가지 결정이 오늘날의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관광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총리 프렘 틴술라논다는 태국의 미래는 관광에 달려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태국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관광업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공항 건설에만 연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1988년 푸켓 국제공항, 이어서 코사무이 공항까지 세웠죠. 당시 기준으로 공항 하나에 하나 6천억 원씩 들어갔습니다. 작은 나라치고는 엄청난 투자였습니다. 도로도 관광지 위주로 깔았습니다. 방콕에서 파타야, 푸켓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뚫고 방콕 시내에는 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고가도로까지 건설했습니다. 교통 인프라 예산의 80%가 관광 관련이었습니다. 호텔업계 지원은 더욱 파격적이었습니다. 외국 호텔 체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토지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1990년 방콕에 15개뿐이던 5성급 호텔이 2000년에는 85개로 폭증했습니다. 10년 만에 5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해외 마케팅에도 천문학적 돈을 썼습니다. 1987년 태국 방문의 해 캠페인을 시작으로 매년 1억 달러씩 홍보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 관광청 사무소를 차렸죠. 문제는 이 모든 투자가 관광업에만 집중되면서 다른 산업은 완전히 외면받았다는 겁니다.
제조업 육성 예산은 관광업 투자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텔 경영학과는 우후죽순 생겼지만 공학과나 과학과는 홀대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1997년 외환 위기 때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관광 수입이 급감하자 태국 경제는 즉시 흔들렸습니다. 제조업이나 수출 기반이 없어서 대안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태국 바트화는 절반 이상 폭락했고 IMF 구제 금융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태국은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트화 약세를 기회로 삼아 관광업에 더욱 올인했습니다. 2006년 수완 납품 신공항 개항이 그 상징이었습니다. 40억 달러를 들인 동남아 최대 공항이었죠. 민간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기업들은 제조업 대신 호텔, 리조트 사업에만 뛰어들었습니다. 수익이 빠르고 쉬웠거든요. 차라리 포카펜 같은 재벌들이 호텔 체인으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교육계도 관광업 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학마다 관광학과, 호텔 경영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젊은이들도 공장에서 일하느니 호텔에서 일하는 게 낫다며 관광업만 선호했습니다. 2015년 중국 관광객 유치에 올인한 것이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비자 면제에 중국어 안내판까지 설치하며 파격적 혜택을 줬습니다. 2019년 중국인 관광객만 1,100만 명, 전체의 4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한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위험한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코로나로 중국인 관광객이 사라지자 태국 관광업은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40년간 관광업에만 올인한 결과였습니다. 1985년의 그 선택이 2024년 오늘날의 급속 붕괴를 만든 겁니다. 다른 길도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베트남은 제조업을, 말레이시아는 균형 발전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눈앞의 달콤한 관광 수익에 눈이 멀어 모든 알을 한 바구니에 담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태국 관광업의 성장 스토리는 마치 신화 같았습니다. 1980년 180만 명에서 2019년 4천만 명까지 40년 만에 2.2배 성장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장 뒤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1990년대 태국은 정말 배낭 여행자들의 천국이었습니다. 방콕 카오산 로드에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모여들었고 하루 10,000원이면 숙식이 해결됐습니다. 푸켓 해변에서는 유럽인들이 한 달씩 머물며 여유로운 휴가를 즐겼죠. 진짜 태국의 매력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가 항공사 등장으로 항공료가 30만 원대로 떨어지자 관광객이 폭증했습니다. 2005년 1천만 명, 2015년 3천만 명으로 기하급수적 증가였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관광업이 완전히 산업화되었다는 겁니다. 대형 호텔 체인들이 들어서고 글로벌 브랜드들이 진출했습니다. 방콕에는 스타벅스와 맥도날드가, 푸켓에는 하얏트와 메리어트가 들어섰습니다. 소규모 가족 경영 게스트하우스들은 밀려났고 개성 있던 현지 문화는 표준화된 관광 상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숫자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2019년 관광 수입 600억 달러, 한화 78조 원이었습니다. 관광업 종사자만 42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1%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업으로 먹고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 성장이 불러온 부작용들이 서서히 태국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었습니다. 푸켓 해변가 콘도 가격이 2000년 대비 2019년에 10배 올랐습니다. 평방미터당 3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뛴 겁니다. 현지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고향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득 불평등도 극심해졌습니다. 호텔 사장들은 연간 50만 달러를 벌었지만 청소부나 웨이터들은 5천 달러에 그쳤습니다. 무려 100배 차이였습니다. 관광업이 번창할수록 현지인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환경 파괴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피피섬의 마야베이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영화 더 비치 촬영지로 유명해진 후 하루 5천 명씩 관광객이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산호초 80%가 파괴되어 2018년 전면 폐쇄되었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러 온 관광객들이 그 아름다움을 파괴한 아이러니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광업의 본질적 취약성이었습니다. 외부 충격에 너무 약했던 겁니다. 2004년 쓰나미로 푸켓이 초토화됐고 2006년과 2014년 쿠데타 때마다 관광객이 급감했습니다. 2015년 방콕 폭탄 테러 후에는 8월부터 12월까지 관광객이 15%나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태국은 매번 같은 방식으로만 대응했습니다. 더 많은 마케팅 예산을 쏟고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식이었죠. 근본적인 구조 개혁은 계속 미뤘습니다. 단기 처방에만 매달렸던 겁니다. 2019년 4천만 명 돌파를 축하할 때 아무도 이게 정점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태국 관광업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과밀 관광으로 매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환경은 파괴되고 있었으며 진정성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단순한 외부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태국 관광업의 구조적 모순을 폭로한 방아쇠였을 뿐입니다. 40년간 쌓아온 성장의 함정에서 태국은 이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태국이 잃어버린 것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태국이 관광업으로 번영을 누리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공의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컸던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현지인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푸켓이 대표적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푸켓은 평범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어부들이 새벽에 고기를 잡고 주민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며 살아가는 소박한 섬이었죠. 하지만 관광업이 본격화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해변가 땅값이 10년 사이 10배로 뛰자 현지인들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과 대형 개발 업체들이 땅을 사들이면서 어부들의 집터에는 5성급 리조트가, 동네 시장 자리에는 면세점이 들어섰습니다. 원주민들은 섬 안쪽으로 아니면 아예 다른 지역으로 내몰렸습니다.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살던 땅에서 쫓겨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일종의 강제 이주였습니다. 일자리 구조도 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어업과 농업은 사라지고 관광업 일자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자리들은 대부분 저임금에 불안정했습니다. 호텔 청소부, 식당 웨이터, 마사지샵 직원 같은 서비스직뿐이었죠. 성수기에는 일이 몰리지만 비수기에는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술의 소멸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두 관광업으로 몰리면서 전통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어업 기술, 농업 기술, 수공예 기술이 한 세대 만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대신 영어 몇 마디와 서비스 스킬만 있으면 되는 단순 업무에만 매달렸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대학들은 앞다퉈 호텔 경영학과, 관광학과만 만들었습니다. 공학이나 과학 분야는 인기가 없었죠. 학생들도 어차피 관광업으로 돈 벌 텐데 어려운 공부 왜 해? 라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납니다. 2019년 태국 대학 졸업생 중 공학 전공자는 12%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시기 베트남은 25%, 한국은 30%였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기술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했던 겁니다. 문화의 상품화는 더욱 가슴 아픈 문제입니다. 태국의 전통 문화가 관광 상품으로 전락하면서 본래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방콕의 와포 사원을 보세요. 원래는 태국 불교의 성지였습니다. 승려들이 수행하고 현지인들이 기도하는 신성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관광지로 유명해지면서 하루 수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사진 찍기에 바쁜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기념품 상인들이 사원 주변을 점령했습니다. 정작 종교적 의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원이 테마파크가 되어버린 겁니다. 네덜란드병 현상도 심각했습니다. 한 산업이 지나치게 발달하면서 다른 모든 산업이 위축되는 현상 말입니다.
관광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 제조업이나 농업에 투자할 동기가 사라졌습니다. 왜 어렵고 복잡한 제조업을 하겠습니까? 관광업이 훨씬 쉽고 수익도 좋았으니까요. 2019년 기준 태국 제조업 비중은 국내 총생산의 27%였습니다. 같은 시기 베트남은 33%, 한국은 29%였습니다. 비슷한 발전 단계의 다른 나라들보다 제조업 기반이 현저히 약했던 겁니다. 정치적 불안정도 관광업 의존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관광업에만 매달리다 보니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졌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광 정책도 바뀌었죠. 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 성과에만 급급했습니다. 결국 태국은 관광업이라는 한 다리로만 서 있는 불안정한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리가 튼튼할 때는 괜찮아 보였지만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충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제 와서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사라진 기술은 하루아침에 복원되지 않고 떠난 사람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40년간 관광업으로 치른 대가가 이제야 청구서로 날아온 겁니다. 태국이 관광업에만 매달리는 동안 주변국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태국을 더욱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선택은 태국과 정반대였습니다. 1990년대 개혁 개방 이후 베트남은 처음부터 제조업에 올인했습니다. 관광 자원이 태국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이 선택이 결국 베트남을 구원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관광은 나중에, 제조업이 먼저다. 실제로 베트남의 공항과 도로는 태국보다 훨씬 낙후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조성과 항만 건설에는 엄청난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호치민 인근에만 20개 넘는 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008년 베트남에 첫 공장을 세운 게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이후 LG, 현대차, 도요타가 줄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렴한 노동력과 정치적 안정성이 결정 요인이었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00년 베트남 수출액은 14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태국은 608억 달러로 5배 차이가 났죠. 하지만 2024년 현재 베트남은 3,400억 달러로 태국의 2,800억 달러를 완전히 추월했습니다. 25년 만에 완전 역전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수출 구조였습니다. 베트남은 전자제품, 섬유, 신발 같은 제조업 제품이 80%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태국은 여전히 쌀, 고무, 설탕 같은 농산물 비중이 높았습니다. 베트남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완전히 편입된 반면 태국은 여전히 원자재 공급국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교육 투자에서도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베트남은 이공계 교육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2024년 기준 베트남에서 배출되는 공학도가 연간 15만 명입니다. 태국의 8만 명보다 거의 2배 많습니다. 인구는 비슷한데 기술 인력 양성에서 완전히 뒤처진 겁니다. 말레이시아는 또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관광업과 제조업을 동시에 키우는 이원화 전략이었죠. 쿠알라룸푸르와 페낭은 제조업과 금융업 중심지로, 코타키나발루와 랑카위는 관광 중심지로 특화시켰습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알을 담지 않은 겁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 허브를 표방하며 중동 자본을 적극 유치했습니다. 페트로나스 같은 국영 기업을 앞세워 에너지 산업도 함께 키웠죠. 관광업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는 균형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활용했습니다. 인구 2억 7천만 명이라는 시장을 바탕으로 내수 중심 성장을 했습니다. 관광업도 키우되 외국인보다는 내국인 관광에 더 집중했죠. 내수 기반이 탄탄하니까 외부 충격에 덜 취약했습니다. 필리핀은 영어 가능 인력을 앞세워 IT 서비스업에 집중했습니다. 콜센터,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IT 아웃소싱 산업을 키웠죠. 마닐라와 세부는 이제 동남아 IT 허브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각국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베트남은 제조업 덕분에 수출로 버텼습니다. 삼성 베트남 공장은 코로나 중에도 계속 스마트폰을 생산해 수출했거든요. 말레이시아는 파묘와 천연가스로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관광객이 사라지자 외화 수입이 즉시 끊어졌습니다. 대안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2021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1%를 기록하며 동남아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회복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23년 국경이 재개방되었을 때 다른 나라들은 빠르게 관광객을 회복했습니다. 베트남은 코로나 이전보다 25%, 말레이시아는 20% 늘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여전히 85% 수준에 그쳤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첫째는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태국은 코로나 기간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는 여전히 저렴했습니다. 둘째는 서비스 질이었습니다. 숙련된 관광업 종사자들이 떠나면서 서비스 수준이 크게 떨어졌거든요. 무엇보다 결정적 차이는 경제 구조의 다양성이었습니다. 베트남은 관광업이 회복 안 돼도 제조업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자원 수출이 있었죠. 하지만 태국은 관광업 말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제 태국은 주변국들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리그가 되어버렸습니다. 40년간 관광업에만 매달린 결과 경쟁국들이 모두 태국을 추월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태국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지금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관광객 감소가 아닙니다. 태국에 오래 살던 외국인들까지 대거 떠나고 있는 전례 없는 사태입니다. 이들이 떠나면서 가져가는 건 단순한 개인의 짐이 아닙니다. 자본이고 소비이고 일자리입니다. 2024년 태국 정부가 새로 도입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보면 정책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5년간 체류 가능하고 재입국도 자유롭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 비자로는 태국 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은행 계좌가 없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집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전기료와 수도료, 자동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쇼핑도 불편하고 차나 오토바이를 살 때도 제약이 생깁니다.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5년 비자를 주면서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은 제공하지 않는 모순적 정책입니다. 세금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2024년부터 태국에 1년 중 180일 이상 머무르면 세금 거주자가 됩니다. 연속된 180일이 아니라 합산 기준입니다. 한 달에 15일씩만 머물러도 12개월이면 180일이 넘어버립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태국 정부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한국 회사에 다니며 태국에서 원격 근무를 한다고 해보죠. 이미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에 181일 이상 체류하면 태국에서도 세금을 내라고 요구합니다. 이중과세 방지 협정은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세무사 고용에 몇 달이 걸립니다. 디지털 노마드 대부분은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소득을 올립니다. 태국 정부가 이들에게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은 월 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50만 원 받으려고 복잡한 세금 제도를 적용해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는 겁니다. 월 50만 원 세금 받으려고 태국에서 월 300만 원 쓰는 소비자를 잃는 어리석은 계산입니다. 은퇴 비자는 더욱 가혹합니다. 만 50세 이상이고 은행에 80만 바트, 한화 약 3천만 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돈을 3개월 이상 묶어둬야 하고 매년 갱신할 때마다 다시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90일마다 이민국에 가서 아직 태국에 살고 있다는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주변국들과 비교해보면 태국 정책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50세 이상이면 예치금 4,500만 원으로 10년 비자를 줍니다. 태국보다 금액은 높지만 장기 안정성이 훨씬 큽니다. 필리핀은 6,500만 원 예치로 평생 비자를 줍니다.
갱신도 90일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말부터 입국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무비자나 도착 비자를 자주 사용한 사람들이 집중 타깃이 됩니다. 무슨 목적으로 오셨나요? 지난번에도 왔는데 또 오셨네요. 소지한 현금은 얼마입니까? 같은 질문이 이어집니다.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별도 심사실로 끌려갑니다.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고 휴대폰 사용도 금지됩니다. 끊임없이 질문받고 심사관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부되기도 합니다. 바로 다음 비행기로 추방당하는 거죠. 기준이 불분명한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입국하고 누구는 거부당합니다. 말 그대로 운에 맡겨야 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입국 거부당한 외국인이 약 5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하루 평균 137명이 공항에서 쫓겨난 셈입니다. 이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태국을 고려하던 사람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태국은 위험하다, 입국조차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외국인 장기 거주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2019년 태국에 거주하던 외국인이 약 350만 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280만 명으로 20% 줄었습니다.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포르투갈, 스페인, 멕시코 같은 나라로 갔습니다. 생활비는 비슷하면서 의료 시스템이 더 좋고 거주 환경이 훨씬 안정적인 곳들입니다. 이들이 떠나면서 부동산 시장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태국 콘도의 30%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매물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푸켓 콘도 가격이 전년 대비 12% 하락한 이유입니다. 소비 위축은 더욱 심각합니다. 외국인 장기 거주자 한 명이 한 달에 쓰는 평균 생활비는 550만 원입니다. 이들이 연간 10만 명만 줄어도 6,600억 원의 소비가 사라집니다. 그 돈으로 운영되던 식당, 병원, 서비스 업체들이 줄도산하게 되는 거죠. 태국 정부는 외국인 유입이 절실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들이 머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정책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가는 것은 태국 경제 회복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태국은 지금 절철명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40년간 이어온 관광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급속한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냐의 마지막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있습니다. 동부경제회랑 프로젝트가 대표적입니다. 방콕 동쪽에 서울시 21배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56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로봇, 항공, 바이오, 디지털 산업 중심의 첨단 산업 유치가 목표죠. BMW,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독일 기업들이 실제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BYD가 15억 달러를 투자해 연간 15만 대 규모 공장을 완공했고, 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을 75만 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배 성장 목표입니다. 관광 전략도 바뀌고 있습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 관광객 수는 3,500만 명으로 제한하되 1인당 지출액을 170만 원에서 245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저가 관광 대신 프리미엄 관광을 유치하겠다는 거죠. 환경 보호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20곳 넘는 국립공원에서 플라스틱 반입을 금지하고 주요 해양공원 입장 인원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자 정책도 개선되어 장기 거주 비자 제도가 확대되고 일부 은행에서 외국인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과연 충분할까요? 가장 큰 문제는 속도입니다. 베트남이 25년간 이룬 제조업 기반을 태국이 10년 안에 따라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동부경제회랑 프로젝트도 계획 대비 60% 정도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 일관성도 큰 과제입니다. 태국은 지난 20년간 8번의 정권 교체를 겪었습니다. 쿠데타와 선거가 반복되면서 장기적 정책 추진이 어려웠죠.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예측 가능성인데 정치적 불안정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은 더욱 심각합니다. 40년간 관광업에만 치중한 결과 제조업이나 IT 분야 숙련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외국 기업이 와도 현지에서 뽑을 인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 경제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거든요. 베트남은 이미 세계의 공장 지위를 확고히 했고, 인도네시아는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지금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태국은 여전히 동남아 중심부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프라도 주변국보다 잘 갖춰져 있죠. 무엇보다 태국 사람들의 회복력은 1997년 외환위기, 2004년 쓰나미, 코로나 위기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 구조적 개혁입니다. 첫째,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확보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제조업과 기술 분야로의 과감한 산업 다각화입니다. 관광업 하나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셋째, 외국인 거주 환경의 근본적 개선입니다. 복잡한 비자 제도와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위기는 한국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태국이 관광업에 과도하게 의존했듯이 한국도 반도체와 자동차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들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 다각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결국 태국의 미래는 앞으로 5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40년 성공 신화가 5년 만에 무너진 충격적 현실을 교훈 삼아 과감한 개혁을 단행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다 완전한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인가? 태국의 선택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 말고도 지금 이 순간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나라가 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조용히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의외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영상을 발빠르게 찾아보세요.